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없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동평균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드릴 박스권, 지지저항, 세력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매매하는데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거나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개인이 어떤 차트 같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충분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저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기준을 넣으시면은 또 매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영상들은 필히 약간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납득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부분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차트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분석,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있고, 기술적인 분석이 이제 이동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량, 지지저항, 박스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동 평균선에 해당하는 거를 오늘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나 기타 매매 참고 사항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간단한 정의를 내리자면 종가에 요게 중요합니다. 종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선들이 일봉을 많이 보죠. 그래서 그 일봉의 5선을 이야기 드릴 때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요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있고요. 300일이나 360일, 500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면 요거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렇게 5가지가 쓰인다. 그 중에 5일선하고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20일선이 모든 차트의 20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으로 잡기 때문에 20선을 늘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시는 게 60선입니다. 그래서 60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선이라고 하거든요. 3개월 정도의 평균되는 가격선이다. 그리고 120일선 같은 경우에는 반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6개월 기준의 선이라는 뜻이고, 120일선은 중기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장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중장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40일 이동평균선부터는 장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이동평균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6일, 10일, 25일, 75일, 그 다음에 100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설명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할 때 100일선까지가 중기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한 요즘에 많이 쓰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사한 날짜대에 있는 120일선을 중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추세가 바뀌었다.
뭐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이걸 한번 볼 수 있고, 한번 잡힌 방향성은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성에 따라 계속 한동안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방향성이 바뀔 때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갔다 그러면 좀 더 현금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그 다음에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지 저항선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 읽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봉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봉이나 월봉이나 그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21선, 요거 오타네요. 뭐 10월선, 뭐 5년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일봉의 20선, 요게 21선이란 뜻이고요. 뭐 월봉의 10선, 요게 뭐 10월선. 오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봉의 5선, 이게 5년의 기준선이라고 해서 뭐 5년선 이렇게 읽는다고 하고요. 분봉이 사실 좀 헷갈려요. 1분봉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60분선 이렇게 하면은 이게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럼 1시간이 기준이 되는데 3분봉을 보면서 60분선이라 하면은 사실 180분이 돼가 3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20선이 보통 1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분봉 같은 경우에는 내가 3분봉을 보면서 5분봉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 그게 기준이 1분봉인지 3분봉인지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1분봉에 60선, 뭐 3분봉에 20선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때 좀 많이 섞어서 쓰긴 하거든요. 심지어 분봉을 보면서 21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많은 유튜버 분들이 사실 그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은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1분봉의 60선이랑 그 3분봉의 20선이 둘 다 기준이 뭐냐 하면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의 평균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둘의 이동평균선은 똑같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유사하게는 흘러가는데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지도 제가 이야기를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해 드릴 게 많아 가지고 좀 빠르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렇게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죠. 제가 기준이 종가라고 했습니다. 양봉의 종가는 요 위쪽에 몸통의 위쪽이고, 그리고 음봉의 종가는 몸통의 아래쪽이죠. 그래서 평균 값은 무조건 종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 차트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었냐 이런 거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무조건 종가가 기준이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증거로 요거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이 차트가 뭐냐 하면은 일봉의 어떤 종목의 일봉의 1일선입니다. 1일선은 뭐냐 하면은 당일 차트의 종가를 이동평균선으로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양봉의 종가, 요 센터에 터치하고 가거든요. 종가. 그리고 음봉은 아래쪽 종가. 맞죠? 아래쪽 종가 다 터치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이동평균선을 설명하는 유튜버들 중에 이 캔들의 평균 가격이 평균 가격의 예를 들어 5일선이면 요 5일에 요 중간에 있는 평균 가격의 평균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화면을 넣었고, 종가가 무조건 기준이다. 종가의 평균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를 제가 5선하고 3선,
그냥 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5일선하고 3일선이 형성되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종가만 제가 캔들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종가만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 200, 300, 400으로 잡았는데 여기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100이었던 종목이 200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갈 수는 없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100, 200, 300, 400, 500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요 날이 상장했는 날이라고 봅시다. 요 날이. 근데 5일선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일이죠. 요 앞에 4일은 5일선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현재 100이라는 가격에 5일 동안 그 종가가 형성되었다고 그냥 가정을 하자고요. 했을 때 평균값은 100이 되겠죠. 요때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6일차가 됐을 때 최근 5일선을 보면은 요 날짜에서 요 날짜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400이 있고 200이 있으니까 총 600을 5로 나누는 가격인 약 120 정도의 포인트가 잡힐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날 가면은 요 날에서 요 날이 되죠. 최근 5일이니까 그러면 100, 200, 300, 500, 700에 나누기 5입니다. 그럼 140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종가의 평균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160, 그리고 180,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은 최근 5일이 전부 다 200일이 종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형성이 되어서 약간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이제 11일, 12일, 12일, 13일, 14일 같은 경우에는 약 400원 정도의 종가가 다 형성이 됐다고 봤을 때 최근 요 5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약 240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280, 320, 360, 400 요렇게 이제 이동 종가의 평균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돼서 가격이 이동 평균선이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앞에 4일은 형성이 안 되고 요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3일선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3일선이면은 요날 상장을 했다고 봤을 때 이틀간은 이동평균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요렇게 이제 평균이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는 3일이 요 3개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총 100, 200, 400에 3일선이니까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약 133.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6, 그 다음엔 200이 되겠죠. 그리고 또 200, 200을 갖다가 그 다음에 400으로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약 280, 280, 360, 이동평균선이 평균값이 40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횡보를 하다가 쭉 올라가고 다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고 횡보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이동평균선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5일선하고 만약에 3일선하고 같이 본다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3일선은 요렇게 올라가고 5일선은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일선하고 3일선으로 그렇게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캔들의 평균 중간 값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3일선이 됐든 5일선이 됐든 1일선이 됐든 그 캔들들이 만약 똑같이 요렇게 형성이 되면 요 중간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1분봉의 60선은 1시간이고 3분봉의 20선 또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른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1분봉의 종가만 제가 체크를 했고요. 요거는 3분봉, 요거를 그대로 3분봉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1분봉인데 막 이렇게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종가가 1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100원, 100원, 300원, 100원, 1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이 안 생길 거고요. 세 번째는 생기는데 총 500 나누기 3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 개 종가의 평균값은 166이 됩니다. 166이 되고요. 이쪽에 평균값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3분봉이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요것도 보면 100, 100, 300이기 때문에 500이거든요. 그럼 평균값이 또 166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봐도 100, 100, 300, 500이 되죠. 나누기 3 하면 또 166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넘어가면은 또 역시 500에서 그러니까 500에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니까 또 1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1분봉 기준으로 이 캔들을 봤을 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으로 쭉 166을 기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3분봉으로 넘어왔을 때는 종가가 되기 때문에 얘가 결국 요 밑에서 윗꼬리를 다는 이런 캔들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300까지는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까지 그 1분봉을 3분봉으로 옮기게 되면 요런 모양이 다 되거든요. 그럼 종가는 다 100이죠. 그러면은 3분봉 기준으로는 이제 흘러갔을 때 100이라는 쪽에서 이동평균선이 그냥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분을 기준으로 하는 이동평균선이 되지만 실제로는 얘는 166에서 흘러가고 100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는 같은 기준 3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동평균선을 그리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캔들이 안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이런 모양이 예를 들어 요 1분봉 기준으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순간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르게 될 수는 있어도 다시 그릴게요. 이런 모양이 됐는데 3분봉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순간적으로 어디서 거래량이 살짝 나왔다. 그러면은 그 3분봉은 이렇게 가는데 1분봉으로 예를 들어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게 3분봉이에요. 근데 1분봉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한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줄 수는 있어요. 이게 거의 현실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유사하게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고요. 가끔씩 장중에 이동평균선이 이평선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 막 움직이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봤는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당일날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하게 되면은 그날의 종가가 계속 바뀌는 형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해당 당일날 장중에는 얘가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양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 마감되면은 결국 딱 멈춰가지고 종가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일 경우에 장중에 막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기 이평선일수록 그런 움직임이 좀 덜 보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지지와 저항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평선의 변곡점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몇 개를 찍어 왔어요. 자, 21선 기준으로 이평선이 고점을 그리다가 딱 꺾이는 요 지점 6225원.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다가 상승이 나온 요 변곡 지점 저점 5511원. 요 가격대가 지지 저항이 쉽게 말해서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이론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웨이브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여기도 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너무 기준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
큰 변곡점에 뭐 고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쳤을 때 저점 뭐 요 정도는 그냥 박스권이라는 개념으로 뭐 근사치에는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버 분이 있습니다. 어디 전문가락하고 대표락 하는데 제가 이 기준으로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워서 해봤는데 개뿔도 안 맞아요 진짜. 그래서 혹시라도 다니다가 요 분이 했는 말이 조금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서도 요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한 분을 더 보긴 했거든요. 요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안 하시길 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을 보면 여기 5일선 변곡점 최고점이죠. 여기 와서 보면 꼭 터치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 5일선 저점이죠.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5일선이 가장 변동이 크니까 가장 고점과 저점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냥 요 박스권을 얘가 만들었고 그 박스권에서 터치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변곡점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세운다?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이나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혹시나 이 이론을 알고 있고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절대 믿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나마 좀 신빙성이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배열, 쉽게 말해서 추세를 나타내는 정배열과 역배열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드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요거는 조금 의견들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도 된다. 배열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눌림이 오면서 수렴을 할 때, 그랬을 때, 5일선에서 60일선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120일이나 240일선까지도 만약에 수렴이 동시에 된다고 하면은, 이게 큰 선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동평균선을 지지저항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보고 매매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그 얘기도 동의는 합니다. 제가 지금 이평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에서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뒤에서 나중에 만들 영상 중에 지지저항에서도 얘기를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특히 기준선으로 삼는 그 20일선하고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심지어 키움증권에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가 사람들이 돈을 벌어다주는 황금선이라고 얘기하는 창원개미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황금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같은 종목을 보고 있고 얘가 황금선 와가지고 밑에 와서 지금 보면 요것도 와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상승이 안 나오고 하락하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상승 나와서 눌렸다가 황금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물론 세력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런 지지저항선들은 의미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종목에서는 같이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금선 터치했네? 그럼 상승할 확률이 있으니까 매매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평상시보다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심지어 여기는 60일선, 20일선까지 만나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니까 얘는 저항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까지 되고 있으니까 강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불안한데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고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상승이 나올 확률보다 이때는 하락이 나올 확률보다 상승이 반대로 얘기했나요? 얘는 상승이 나올 보다 하락이 나올 확률이
얘는 하락이 나올 보다 상승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선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2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크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요건 제가 수정 바로 해드릴게요. 배열이죠. 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정배열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역배열에 대한 거를 제가 사진으로 살짝 넣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1선입니다. 이게 역배열이 딱 완성이 되는 시점이 딱 요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사실 요때 보면은 10일, 20일, 5일, 10일, 20일이 되는데 60일이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배열이 완성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힘이 좀 모자라던 거죠. 그래서 5일 그 캔들이 60일선을 터치하고 돌파가 나오면은 이때 올라가고 얘가 이제 올라오면서 요때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60일선에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 다시 떨어졌죠. 그리고 60일선하고 5일선부터 60일선까지 한번 수렴을 하면서 역배열 상태에서 수렴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질 확률이 요때는 좀 많습니다. 수렴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기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건 여기네요. 저 여기서 이제 5일선이 그 21선, 60일선 크로스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11선이 크로스를 하고, 여기 최종적으로 21선이 60일선을 크로스하면서 정배열이 완성이 되었고, 그 뒤에 큰 상승이 나오는 모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 약간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게 상승이 나오다가 요것도 이야기 나중에 드리겠지만 21선하고 이격도가 멀어지면서 그 이격도를 줄이는 약간 눌림의 반응까지 보여주는 전체적인 캔들이라고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다시 역배열로 이제 들어가면서 추세가 또 쭉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눌림이 나서 수렴이 된다면은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눌려서 가고 있는데, 여기 60일선 있죠. 얘까지 이제 올라와서 얘랑 만나서 정배열 상태의 수렴이 완성되면은 여기서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배열은 상승 추세, 역배열은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랑 이제 데드 크로스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건 추세 전환을 암시한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21선이 61선까지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확실하게 상승 나올 확률이 높고요. 5일선 그냥 일봉이니까 일봉으로 얘기할게요. 5일선이 21선을 뚫는다든지 60일선까지 뚫어낼 때는 이제 상승 추세로 나오는데, 이제 가장 강한 거는 요 조건이 나오면서 이렇게 정배열, 아까 앞에서 봤던 차트거든요. 정배열이 되는 요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드 크로스는 골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골드 크로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이제 이격도는 상승 추세에서 이제 특히 내가 저점에서 잡았는 종목을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격도가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21선하고 이격도가 클 경우에는 둘 다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상승 추세일 때는 이거를
매수를 그 전에 했을 때 팔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차트가 흘러가다가 여기 뚫고 여기 뚫으면서 이제 정배열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눌렸다가 올라가고 눌렸다가 올라가고 다시 21선을 터치하고 크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최소한 여기는 이격도가 크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이것도 멀어지면 매수가 아니고 가까워지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심지어 다 놓쳤다가 요때 매수를 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요 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격도가 멀 때는 절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말자. 얘가 이대로 그냥 쭉 올라가. 요즘에 그런 종목 많잖아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이게 5일선이라고 봤을 때 그냥 얘만 계속 터치하고 이래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21선하고는 점점 이래 벌어지는 애들이 있고 이런 종목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은 절대 매수 타이밍을 안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격도가 너무 멀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의 50% 아니면은 뭐 75% 이런 식으로 비중을 뭐 반을 판다든지 반의 반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팔면서 비중 조절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격도가 생각보다 그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 특히 익절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이격도가 멀어지면은 얘가 21선을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가 많을 때는 꼭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 참고사항인데 예를 들어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가 11선을 터치하면 사실 매수 타이밍을 그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도 돼요. 이게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11선보다는 21선이 기준선이잖아요. 21선이 요렇게 또 따라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러면은 21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고 이거를 깨고 떨어진다 하면 바로 손절 들어가시고요. 얘가 근데 쭉 떨어지고 21선도 떨어진다. 그럼 61선 있잖아요. 그럼 얘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21선이 62를 터치할 때 그때 매수를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얘가 깨지거나 얘까지 깨지면은 역배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매매는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때 분할로 익절을 실현하시고요. 갑자기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21선 터치할 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 보시고 곡하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5일선을 타거나 11선을 다시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깨진다 하면은 다시 손절. 그리고 뚝 떨어져 가지고 5일선이 60일 터치할 때 매수, 깨진다 손절. 마지막으로 20일이 60일을 터치한다. 매수 깨졌다 전량 손절. 요때는 무조건 전량 손절. 다시 추세가 붙어가 얘가 다시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잡더라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상황까지 왔으면.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반대일 때 이제 하락 추세죠. 역배열이 됐을 때는 역시나 이격도가 커지더라도 매수를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하락 추세일 때는 그냥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요때는 이격도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추세 전환이 나타내는 캔들이라든지 갑자기 거래량이 붙는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잠깐 지켜보시다가 매수하시는 게 맞지. 그러면은 정배열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61선이 요렇게 있고 여기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이격도가 요때 최대화가 됐네.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 싶어서 매수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눌릴 때 어차피 요렇게 거의 횡보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정배열하고 똑같이 역배열일 때는 정배열일 때는 수렴하면은 상승으로 다시 반응이 나올 확률이 좋지만 하락 역배열일 경우에는 이거 수렴을 했다가 다시 그냥 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일 때도
이격도가 멀어졌으니까 얘가 올라가서 여기로 붙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올라가는 느낌은 있겠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은 다시 눌리면서 흔들리다가 수렴되면 밑으로 그 시세를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일 때는 그냥 매수를 이동평균선을 보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어떠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 5일선, 10일선, 여기 보시면 21선하고 봤을 때 정배열이거든요. 요것도 정배열이죠. 근데 보시면은 요거는 수렴을 했는 게 5일선, 11선, 21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벌어져 있죠. 이 60일선이 좀 저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렴은 해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60일선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힘도 같이 작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60일선을 만나러 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만나면서 역배열로 여태 바뀌었죠. 근데 잠깐 끌어올려 주다가 요때 보시면은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정배열로 수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여기 이격도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커졌죠. 그러면서 다시 이격도를 붙여주면서 이제 약간 그 주가에도 가속도, 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래로 더 털리면서 다시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선까지 여기서 만약에 수렴이 120일선이 올려와서 여기까지 정배열로 수렴이 돼 있으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배열이 되고 수렴이 돼 있는데 과연 며칠선, 최소 기준 20일선까지는 수렴이 돼야 되거든요. 과연 60일까지 됐냐, 120일까지 됐냐, 240일까지 됐냐, 이런 걸 보시고 얘가 그러면은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 하고 그때를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요때 정배열이 됐을 때 들어가면 요쯤 되겠죠. 요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수익을 챙기시고요. 근데 갑자기 떨어졌다. 5일선이 무너져서 11선하고 같이 꼬꾸라져서 일로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급하게 이런 음봉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는 하지만 수렴했을 때는 정방향 상태에서 정배열 상태에서 수렴했을 때는 위로 갈 확률이, 역배열 상태에서 수렴했을 때는 아래로 갈 확률이 좀 더 강하다. 그걸 참고하시고 정배열 상태에서 수렴했으니까 얘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털려가지고 수렴을 했을 때는 요거는 그냥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돼요. 아까 전에 보셨던 역배열 상태에 요게 21선이고 60일선이 크게 이렇게 이격도가 왔다가 역배열 상태에서 수렴이 되었다. 반대로 얘기했죠. 이건 정배열이죠. 죄송합니다. 60일선이 요래 있고 20일선이 크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수렴이 되었다. 그래서 뭐 여기서 11선, 5일선 또 수렴이 되어서 흘러갔다. 이거는 크게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하락으로 갈 확률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수렴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 수렴이나 이렇게 가격이 특히 뭐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살짝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차트들을 주시해서 봐라,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할 때 했던 착각인데, 요거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SNS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캔들을 일봉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때 수렴을 제대로 했네. 요 기간 때 보면은 야, 매집 제대로 했네.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으면은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얘가 움직임이 별로 없었고 수렴이 잘 돼 있었는 것 같지만, 요 기간 때 요렇게 짧게 딱 끊어 보시면은,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움직임 폭이 굉장히 커요. 뭐 더 크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큽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걸 한번 찍어 보면은 66%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성장했는 종목을 보고 이거 과거에 수렴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은 절대 적은 폭이 아닙니다. 저렇게 수렴해가 캔들이 모인다는 거는 그 당시 기점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뭐 10% 내외에서 거의 모여서 움직였다. 뭐 10%도 크죠. 한 5% 정도 내외에서 움직여서 장기간 흘러갔던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이 모이거나 아니면 세력이 매집하는 흔적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요렇게 보시고 이때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었구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게 봐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요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동평균선은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샀던 가격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전에 가격대를 얘기 드린 것처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40분이 넘어갔죠. 끝까지 보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그 앞에 캔들이 어떻게 됐든 종가가 예를 들어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종가가 요게 될 거고, 종가가 요렇게 됐을 때 요 5개 평균의 5분의 1 지점, 블루로 그냥 칠할게요. 빨간색이니까. 그러면은 요때는 한 요쯤이 될 거고요. 자, 요때는 또 한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요때는 이쯤이 될 거고, 요때는 한 이쯤이 되고, 마지막 날은 요 가격이 똑같이 30%씩 그냥 상승했다고,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횡보를 하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다시 해서 요 가격대가 이제 최종 평균의 평균 가격이 되겠죠. 요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는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종가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날에 예를 들어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가격이 여기 그 시가에서 아래로 30% 그리고 위로 상한가 30%를 갔다고 쳤을 때, 얘가 오전장에 예를 들어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개인도 팔고 세력도 팔고 기관도 팔고 다 팔아가 하한가를 떨어졌어요. 오전에 한 9시 반쯤에 기사가 떠서. 그냥 막 여기서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서 거래량이 한 이 정도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오전에 다 났어. 한 3시 전에, 오후 3시 전에 나왔다고 치고, 갑자기 이 기사가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호재다 싶으면은 나머지 30분이라는 그 시간에 얘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서 상한가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샀던 가격은 요 아래쪽이 될 거예요. 특히 여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점상 5연상을 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상을 가게 되면 거래량이 팍 줄거든요. 그리고 상한가가 안 풀렸는 거잖아요. 이 표시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가격을 5일선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가격이 여기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이쯤이 된다든지 이쯤이 돼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얘기는 가장 많이 샀는 가격이 현재의 이동평균선이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5일선, 최근 5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샀는 가격, 10일선, 최근 10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샀는 가격, 그리고 20일선은 20일에 가장 많이 샀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단은 아닌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맞을 수도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은, 자, 예를 들어 5일선입니다. 이렇게 뭐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갔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마감되고 굉장한 호재가 있어가지고 5연상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거래량이 최근 5일은 비슷하게 갔죠. 그러면은 실제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될 건데, 거래량이 비슷하면서 비슷한 날짜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평균의 가격이 대충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 사는 사람, 여태 사는 사람, 여태 사는 사람, 여태 사는 사람, 여태 사는 사람. 실제로 매매했는 사람의 비중은 다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평균 가격은 여기가 맞춰질 거기 때문에 뭐 대충 맞다. 가장 많이 샀는 가격대라는 것도 없지만 평균 가격으로는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요게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샀는 가격. 자,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러면 최근 5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샀는 가격이 어딜까를 볼 때는 분봉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 분봉으로 봤을 때 분봉으로 요 캔들을 그냥 분봉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쪼개 봤을 때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죠.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서 막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오후에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막 있고 요때가 제일 많긴 하겠죠. 있고 그리고 요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갔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래량 또 만만찮게 많으면은 실제로 여기 있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가격은 여기에요. 아래입니다. 요 전체 캔들의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고 큰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중요한 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라든지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면 그 캔들은 무조건 중요한 그 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중에서 지지 저항이 어디냐라고 볼 때는 분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거래량이 그 와중에도 좀 더 터지면서 많이 붙어 있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저항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지 저항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거를 끝까지 보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긴 영상을 반복적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의 웬만한 개념은 다 잡힌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스스로 생각하고 지지저항선을 찍은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댓글에 숫자 7을 적어 주십시오. 그냥 몇 분이나 끝까지 보셨는지 궁금해서 댓글에 7을 적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지지저항선하고 좀 더 좋은 것들 공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